반갑습니다. EGCS 리트로핏 연구 사례를 발표하게 된 동해NT 이국진 부장이라고 합니다. 먼저 이런 좋은 기회를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먼저 EGCS에 대해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EGCS는 이저스 가스 클리닝 시스템의 약자로 클리닝 약자입니다. 선박은 일반적으로 HFO 연료를 사용하게 되는데요. 이때 이산화황이 생성이 되고 배기가스를 통해서 이산화황이 배출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때 배출되는 이산화황을 감소시킬 목적으로 설치되는 게 EGCS입니다. 오른쪽 사진을 보시면 EGCS 사진이 있습니다. 원리는 가스 파이프 내에 그 이산화황을 중화시킬 목적으로 물이나 NaOH를 분사시켜서 중화시키는 원리로 되어 있습니다. 2020년부터 환경 규제가 발효가 되었는데요. 그래서 이때부터는 모든 선박이 의무적으로 이산화황을 줄여야 되는 상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산화황을 줄일 수 있는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한 가지는 고급 연료를 사용해서 이산화황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고요. 나머지 한 가지 방법은 지금처럼 EGCS를 설치해서 이산화황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EGCS에서도 이제 두 가지 루프가 있고요. 하나는 오픈 루프가 있고 하나는 클로즈 루프가 있는데, 오픈 타입의 경우는 이산화황을 줄이기 위해서 분사시킨 워터를 어떤 수처리 없이 그대로 외부로 배출시키는 게 오픈 타입이 되겠고요. 클로즈 타입은 그대로 배출을 시키지 않고 그것을 수처리를 통해서 재사용하는 방식이 클로즈 루프가 되겠습니다. 저희 회사에서는 2017년도부터 약 한 30% 정도를 수행을 했고요. 그때만 해도 사실 EGCS 리트로핏에 대한 경험이 저희 나라에서는 전무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좀 물어보고 싶고 자문을 구하고 싶은데 그럴 만한 데가 없어가지고 애를 많이 먹었습니다. 최대의 관건은, 처음에 개혁을 나와서 최대의 관건은 이 큰 장비를 어디에다 설치할지가 최대의 관건이었습니다. 크기를 한번 비교해 보실 건데요. 왼쪽 화면에 보이시는 것이 속스 스크라바 EGCS에 들어가는 부품 중에 하나입니다. 오른쪽에 있는 것이 메인 엔진의 크기입니다. 배마다 제각각 크기가 다르겠지만 제가 가져온 크기는 대략 300K 벌크 캐리어 기준으로 가져와 봤고요. EGCS의 크기는 대략 폭이 직경이 5m, 높이가 10m 정도 됐고요. 물론 이거보다 큰 것도 훨씬 많이 있습니다. 이때 설치된 메인 엔진이 직경이 8m, 높이가 대략 한 12m 정도였습니다. 거의 메인 엔진의 절반에 가까운 크기가 되겠고요. 처음에는 이것 때문에 정말 어디에 설치할지 몰라서 고민을 참 많이 했습니다. 열심히 찾아보았고 저희가 고민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한 가지가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판넬 중간에 설치하는 방법도 검토를 해봤고요. 그 다음에 세컨데크 같은데 좀 빈 공간이 있어서 스크라바를 좀 수정을 해서 그런 공간을 좀 이용해서 설치를 할까 하는 검토도 많이 해봤는데, 결과적으로는 공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했기 때문에 설치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선택한 결과는 룸을 별도로 만들어서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왼쪽 화면에 보이시는 것이 선박을 옆면에서 바라본 모습인데요. 노란색으로 색칠된 부분이 추가로 만든 룸입니다. 그 안에 스크라바를 배치를 했고요. 엔진룸 내부에 설치할 만한 공간이 없어가지고 할 수 없이 외부에 만든 사례가 되겠습니다. 룸을 만들고 나서는 내부를 엔진룸과 다시 연결을 시켜서 엔진룸의 확장된 공간으로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자세히 보시면 그 펀넬 바로 옆쪽에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거의 크기가 펀넬의 크기하고 거의 비슷한 크기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오픈 타입의 루프이고요. 오른쪽 화면에는 하이브리드의 경우를 표시하고 있습니다. PCTC를 선수로 바라본 모습인데요. 빨간 표시가 스크라바룸과 장비들이 배치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자세히 보시면 스크라바를 설치하기 위해서 카고 스페이스를 좀 사용한 것이 보이거든요. 사실 카고 구역을 사용하는 것은 선주가 굉장히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카고 구역을 쌌다는 것은 그만큼 화물을 적게 실을 수밖에 없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좀 카고 수를 줄이는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논의를 좀 하고 아이디어를 좀 모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매니징 주변을 보시겠습니다. 설치하면서 힘들었던 장비는 스크라바뿐만이 아니라 시어터 펌프가 있습니다. 시어터 펌프는 바닷물을 끌어올려야 되기 때문에 높이가 바닷물 근처에 배치가 되어야 합니다. 보통 세컨데크나 어퍼데크에 공간이 있는데 그런 공간에 빈 공간이 있다고 해서 설치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메인헤드 주변에 설치가 되어야 하고요. 화면에 보시는 것이 메인헤드 주변 사진인데 왼쪽은 도면이고 오른쪽은 똑같은 부분의 사진입니다. 보시다시피 엔진룸에는 전혀 설치할 공간이 없고 문득 이제 보이는 빈 공간 같은 경우에는 사람 통행을 위한 공간이 되겠고요. 나머지 공간들은 이미 장비로 배치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진행한 프로젝트 중에는 기존에 있던 장비를 통째로 드러내갖고 딴 데크로 옮긴 다음에 그 공간에 시어터 펌프를 배치한 사례도 있습니다. 이처럼 리트로핏을 진행하다 보면은 이런 기존에 있던 장비들을 좀 뜯어내야 되는 그런 상황도 종종 발생을 합니다. 다음은 펌프를 조금 높게 배치한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화면에 보이시는 것은 저희가 진행한 첫 번째 프로젝트 사례가 되겠는데요. 좌측이 펌프를 설치하기 전 사진이고요. 우측이 펌프를 설치한 후의 사진입니다. 빨간색 박스 안을 보시면 펌프가 추가되어 있는 것이 보입니다. 통상적으로 시어터 펌프로 엔진룸 바닥에 배치가 되는데 기존의 엔진룸에 이제 배치할 추가 공간이 없기 때문에 이제 한올 수 없이 이렇게 배치를 했었습니다. 첫 프로젝트 때는요. 근데 이제 처음에 보시는 분들은 이게 좀 너무 높이 배치된 거 아니냐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셨고요. 그 다음에 펌프가 작동상에 좀 문제가 약간 발생하면서 이게 펌프 높이가 높이 배치됐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씀하신 분들도 계셨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이제 허용치 범위 안에서 설치가 됐고 지금은 이제 모든 문제 없이 잘 작동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또 한 가지 문제가 펌프를 높이 배치하게 되면 진동이 좀 과다하게 발생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문제를 좀 잘 조율하고 해결하시는 것이 좀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펌프는 최대한 어떻게든지 좀 선박의 최하단부에 설치하는 것이 좋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은 진동 사례를 보시겠습니다. 왼쪽에 보시는 것이 진동을 계측하는 사진이고요. 오른쪽은 진동 계측 후에 현장에서 임시로 진동 보강 서포트를 설치한 사례가 되겠습니다. 빨간색 안에 보시는 게 임시 진동 보강 서포트인데 임시다 보니까 지금 사람이 지나다닐 틈도 없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사실 이때 저는 진동 때문에 많이 애를 먹었거든요. 왜냐하면 왼쪽 하단에 진동 수치를 제가 표시를 해놨는데요. 이 수치가 허용치를 넘어갔기 때문에 진동을 잡기 위해서 좀 애를 많이 먹었습니다. 이 이후로는 어떻게 해서든지 시어터 펌프를 최대한 낮은 위치에 설치하려고 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리트로핏을 하면서 가장 어려웠던 부분이 바로 이런 공간 부족 문제인데요. 사실 이런 공간 부족 문제에 대해서는 선원들이나 선주 측에서 제일 잘 알고 계십니다. 어떤 장비를 사용하지 않을 수 있다든지 아니면 어떤 탱크를 다른 용도로 전용해서 사용할 수 있다든지, 그래서 저희가 지금 진행하는 여러 가지 프로젝트 중에는 반드시 이런 공간 문제를 선주와 상의를 해서 해결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의장수 관련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장술은 이제 보통 선박을 고정시키기 위해서 어떤 앵커나 앵커 체인, 그다음에 로프 등을 사용을 하게 되는데요. 이런 것들의 굵기나 크기를 결정하는 것이 의장수입니다. 의장수는 기본적으로 바람을 맞는 면적을 베이스로 계산이 되는 거고요.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은 초기에 스크라바 룸을 어떻게 만들지 검토할 때 그 스크라바 룸의 크기를 결정하는 가장 첫 번째 중요한 고려사항이 되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의장수가 늘어나게 되면은 어떤 앵커 체인이라든지 루프라든지 이런 것들을 전부 큰 걸로 교체를 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가 있거든요. 만약에 이런 것들까지
교체를 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된다면 EGCS 리트로핏 공사 비용이 과도하게 커지는 일이 발생을 합니다. 따라서 어떻게 해서든지 이런 의장수가 증가하는 부분을 좀 막아서 공사 비용이 과도하게 발생하지 않는데 초점을 맞춰야 되는 상황입니다. 오른쪽에 보시면 빨간색 박스가 보이는데요. 이게 스크라바 룸이 되겠습니다. 의장수 범위를 초과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스크라바 룸의 폭을 배 전체 폭의 4분의 1로 설계한 사례가 되겠습니다. 4분의 1보다 작은 스크라바 룸은 의장수를 크게 변화시키지 않기 때문에 기존 의장수를 유지하는 데 매우 유리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까지 진행한 프로젝트에서 아직까지는 한 건도 의장수를 변화해서 뭐 체인 녹화라든지 이런 거를 교체한 사례가 없습니다. 다음은 항해등의 위치를 옮긴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왼쪽에 보시면 항해등 사진이 보이시고요. 오른쪽은 저희가 실제 항해등 위치를 수정한 사진을 보실 수 있습니다. 자동차에 비유하면 깜빡이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 항해등입니다. 선박에 설치되어 있는 신호등을 육안으로 먼 곳에서 육안으로 확인해서 어떤 선박의 진해 방향을 확인할 수 있도록 만든 것입니다. 가운데 사진을 보시면 그렇게 이제 되어 있고요. 문제는 스크라바 룸이 추가가 되면서 이 시야에 간섭받을 수 있다는 게 문제입니다. 초기에 항해등의 시야에 간섭도 없도록 초기 컨셉을 잘 잡고 스크라바 룸이 크기나 스크라바 룸의 위치를 결정하면 되겠지만은 만약 이렇게 되지 못할 경우에는 이제 옮겨야 되는 거고요. 저희 프로젝트에서 모닝 클리어라는 호선에서 항해등 시야에 간섭돼서 위치를 옮겼습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 저희 모닝 클리어라는 호선에서 항해등을 위치를 옮기고 나서 이제 또 문제됐던 것이 고도 제한에 좀 걸렸었습니다. 그래서 라이팅 포스트를 접었다 폈다 할 수 있는 틸팅 타입으로 만들어서 설치를 했었습니다. 이런 문제들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는 초기에 항해등에 간섭되는지 여부를 체크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체크 포인트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와싱워터 드레인 라인에 대해서 GRE 재질을 사용한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프로젝트 초기에는 와싱워터 드레인 라인으로 어떤 재질을 사용할지 고민을 참 많이 했었습니다. 신주의 경우를 한번 살펴보니까 폴리파이프를 적용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가격도 저렴하고 설치가 좀 용이한 폴리파이프 코팅, 폴리코팅 파이프를 사용하려고 알아보았습니다. 근데 폴리코팅 파이프를 적용한 선박에서 나중에 문제가 됐다는 이제 보고서를 받았고요. 결국 화학 성분 때문에 폴리코팅이 이겨내지 못하고 좀 녹으면서 부식이 이제 발생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진행하는 지금 프로젝트는 전부 GRE를 표준으로 하고 있고요. 근데 GRE를 하면서 약간 어려웠던 점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관통 부분하고 선외 배출 부분인데 오른쪽 위에 있는 사진이 룸 관통 부분 사진입니다. GRE는 기본적으로 스틸이 아니기 때문에 선체와 용접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용접하지 않고 가스 타이트라든지 어떤 화재 예방에 대해서 준비를 마련해야 되는데 이때 저희가 사용한 자재가 벨레의 노포너라는 자재입니다. 일종의 컴파운드 같은 비슷한 재료로 이해하시면 되는데요. 오프닝의 빈 공간에 컴파운드 같은 걸 채워놓고 단단하게 굳히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오른쪽 아래는 이제 선외로 배출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선체와 용접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위에 있는 사례처럼 컴파운드 같은 걸 사용을 해야 되는데 이 부분은 수면 아래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컴파운드를 사용할 수가 없고 저희가 적용한 사례가 두 가지가 있는데 한 가지는 부식의 내화학성이 강한 듀플렉스 재질을 사용해서 작업을 한 사례가 있고요. 나머지 한 가지는 일반 스틸 파이프를 사용을 하고 이제 도료를 글라스 플레이크 코팅이라는 도료를 사용해서 대비를 해서 적용을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GRE
GR의 재질이 사실 내 부식성, 내 화학성 면에서는 가장 좋은 재질이면은 틀림없습니다. 하지만 사용하는 면에서 또 가격 면에서는 좀 부담이 많이 되는 재질이기 때문에 이런 재질을 좀 더 개선할 수 있는 그런 재질이 많이 개발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EGCS 리트로핏 다음은 EGCS 아웃렛 파이프 재질로 듀플렉스를 적용한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EGCS 아웃렛은 최종적으로 선박에 배출되는 가스 파이프가 배출되는 부분입니다. 사진에 보면 하얗게 이렇게 배출되는 게 보이시죠? 통상적으로 EGS 가스 파이프 재질은 일반 스틸을 사용을 하고 외면에 내열 페인트를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프로젝트 초기에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나중에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적용한 선박들이 출항이 되고 나서 어떤 AS 클레임이 걸려오면서 부식이 되고 그런 문제 때문에 지금은 두 가지 타입으로 적용하고 있는데요. 사진에 보시는 거는 듀플렉스를 적용한 사례가 되겠고 이 역시 일반 스틸을 사용하고 그 다음에 그 특수 도장을 해서 부식에 좀 대비하게 적용을 이제 두 가지로 적용을 했습니다. 다음은 선주 편의시설 공급의 사례에 대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왼쪽 사진은 선주 편의를 위해 서비스 라인을 공급한 사례가 되겠고요. 오른쪽은 선주 편의를 위해서 드랍존을 공급한 사례가 되겠습니다. 먼저 왼쪽 사진을 보시면 유틸리티 서비스 라인이고요. 프레시워터, 에어라인, 스팀 라인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서비스 라인들은 엔진룸의 각 데크마다 2개씩 보통 배치하는 것이 보통인데요. 청소용이라든지 메인터넌스용으로 사용이 됩니다. 리트로핏 초기에는 스크라바룸에 이런 서비스 라인들을 구성하지 않았지만 최근에 선주 편의를 위해서 저희가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오른쪽 사진은 스크라바룸 내부에 드랍존을 구성한 사례가 되겠습니다. 이 공간은 스크라바룸 내부에 어떤 무거운 부품들이나 물건들을 밖으로 빼내거나 집어넣을 때 사용하는 공간입니다. 최상부에는 저희가 트롤리를 이제 달아놨고요. 이런 드랍존은 초기 설계 때 고려하지 않으면 나중에 추가하기가 매우 힘든 특성이 있기 때문에 초기에 선주와 많은 대화를 통해서 잘 고려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탑재공법으로 블록 선회화한 사례를 보시겠습니다. 먼저 동영상을 보실 건데요. 이 동영상은 2018년도 저희가 진행한 첫 번째 프로젝트의 스크라바 룸을 탑재하는 영상입니다. 블록 선행함 및 탑재 방법에 대해서 진짜 많은 논의를 했었고요. 최대의 관심사는 공사 기간을 어떻게 단축시킬 것인가였습니다. 근데 공사 기간을 단축시키기 위해서 어떤 자재라든지 추가 비용이 증가하게 되면 그것도 좋지 않은 결과라고 볼 수 있는데 결과적으로는 공사비가 더 많이 들어가도 공사 기간을 단축하는 선행압 블록 방법을 선택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공사 기간을 단축을 시켜야 선박이 더 빨리 출항을 할 수가 있고 운행을 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추가되는 스크라바룸을 선박이 입항하기 한 달 전부터 미리 제작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공사 기간을 단축시킬 수가 있고요. 지금은 다른 프로젝트들도 전부 이렇게 블록 선행하는 것이 표준으로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오른쪽 사진에 보시면 VLCC 선박인데요. 파란색 점선 박스가 기존에 펀넬이 있던 부분입니다. 기존 펀넬을 모두 철거하고 스크라바룸을 블록 선행하면서 펀넬과 스크라바룸을 일체화해서 탑재한 사진이 되겠습니다. 이 역시 공사 기간을 단축시킬 목적으로 선택된 공사 방법인데요. 공사 방법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좀 많은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 이와 다른 공사 방법을 검토 중인 것이 있는데 웨더 파티에 구성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외부를 덮고 있는 선체 물량을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자재비와 공사비를 절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 장비 보호 문제라든지 메인터넌스 문제를 하자 없이 해야 되기 때문에 아직까지 좀 아이디어가 좀 필요한 상황입니다. 다음은 CO2 노즐을 엔진룸 전량 교체한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왼쪽에 보이시는 것은 엔진룸의 CO2를 찍은 사진이고요.
스크러버룸은 기존 엔진룸의 확장된 공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공간에 저희가 CO2 노즐 3개를 추가를 했고요. 그래서 CO2 메이커에 수정된 도면을, 오른쪽에 수정된 도면을 CO2 메이커에 보냈고, CO2 메이커에서는 성급 승인을 받고, 그리고 자재를 저희한테 보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추가되는 노즐이 3개이기 때문에 저희는 3개만 추가하면 되는 걸로 이제 알고 있었는데요. 나중에 실제 배송된 자재의 개수를 확인해 보니까 73개였습니다. 이 73개라는 숫자는 엔진룸에 있는 CO2 노즐을 전부 다 교체하는 숫자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확인을 해보니까 이 메이커에서는 엔진룸에 확장된 공간이기 때문에 CO2 노즐이 3개가 추가되었다 하더라도 사실상 계산을 엔진룸 전체를 적용으로 계산할 수밖에 없었고, 그렇게 됨에 따라서 CO2 노즐을 전량 교체해야 되는 상황이 되었던 거죠. 사실 CO2 노즐을 설치하는 것은 큰 문제가 아닙니다. 이거는 뭐 간단하기 때문에.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런 CO2 노즐이 엔진룸 구석구석에 배치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족장이라든지 사다리 없이는 설치가 할 수가 없었고요. 결과적으로 족장 사다리를 다 설치하고 나서 저희가 CO2를 교체를 했습니다. 좀 한 가지 아쉬웠던 부분이 있다면 기존 엔진룸의 CO2 노즐을 좀 수정하지 않기 위해서 중간에 오리피스 같은 거를 삽입을 해서 계산에 반영하였다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다음은 NaOH 히팅 코일로 스팀 적용한 사례하고 그 다음에 핫워터를 적용한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왼쪽 사진이 핫워터를 사용한 사례이고요. 오른쪽 사진이 스팀을 사용한 사례입니다. 스팀을 사용한 경우에는 고온의 스팀이 NaOH에 만나면서 히팅 코일을 좀 심하게 부식시키는 특성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저희가 듀플렉스 재질을 사용을 했고요. 아시다시피 듀플렉스는 좀 일반 재질보다 좀 비쌉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격이 상대적으로 저렴한 일반 스틸을 사용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대안으로 만든 것이 핫워터를 사용한 것인데요. 이것도 좀 단점이 있었던 게 핫워터는 온도가 좀 낮기 때문에 온도 유지에 좀 힘들고, 그 다음에 히팅 효율이 좀 떨어지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이산화황의 어떤 중화제로 제일 많이 사용되는 게 NaOH가 되겠는데, 이런 NaOH는 그 특성이 15도 이하로 떨어지면 결정이 생기는 문제가 좀 있고요. 60도로 올라가면 금속을 강하게 부식시키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더더욱이 성급누레에서는 위험물로 분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주변에 아이샤워라든지 아니면 알람을 설치를 해야 되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용하기가 매우 까다로운 제품이 되겠습니다. 이런 것들이 좀 개선이 되어서 좀 좋은 제품이 나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화면은 워터 트리트먼트 시스템의 사진이고요. 오픈 타입의 경우 워터 트리트먼트 시스템이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와싱 워터를 바닷물로 사용하고 그 바닷물을 그대로 버리기 때문입니다. 근데 클로즈 루프에서는 와싱 워터를 그대로 바다로 버리지 않고 재사용을 해서 사용을 하게 되는데, 이때 워터 트리트먼트 시스템이 필요하게 됩니다. 저희가 진행한 프로젝트에서 사용된 수처리 시스템은 핀란드 제품을 사용을 했었고요. 문제는 프로젝트가 어느 정도 진행되고 나서야 이 제품으로는 바닷물을 사용할 수가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 말인즉슨 바닷물이 아닌 프레시워터를 사용을 해야 하고, 그 프레시워터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프레시워터 탱크가 추가되어야 된다는 얘기였습니다. 근데 기존 선박에 한 300리배 정도 되는 그 큰 프레시워터 탱크를 보통 추가할 만한 공간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급하게 선주한테 SOS를 보냈고, 선주의 도움으로 기존에 사용되고 있던 로우 설퍼 HF 탱크를 전용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었습니다. 선박이 항구에 도착했을 때 지속적으로 프레시워터를 채워놓고 또 돈도 지불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워터 트리트먼트가 일반 시워터를 사용할 수 있도록 좀 많은 기술 개발이 이루어졌으면 합니다. 이처럼 사례 몇 가지를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사실 실적이 없던 니트로핏 초기에는 많은 좌충우돌이 있었습니다. 지금 적용되고 있는 재질이나 공사 방법이 답안지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앞으로도 재질이나 공사 방법에 대해서 많은 연구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희 동해 ENT는 오픈 타입, 하이브리드 타입을 한 30여 척 프로젝트를 성공리에 수행을 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코로나로 인해서 MDO 가격이 폭락을 했고 EGS 리트로핏 물량이 없어서 타격을 받고 있습니다. 최근에 백신 개발 소식도 들었는데요. 하루빨리 백신이 극복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 발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